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의 세 번째 책, 40고비에 꼭 만나야 할 장자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이 아닌 자기의 즐거움에 즐거워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패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는 순간 머리 위로 물음표가 뜨는 옷들을 볼 때면 다가가서 어디 한 군데는 매무새를 가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봅니다. 마흔의 눈에는 편안해 보이는 옷이긴 합니다. 아마도 그 익숙함은 일상의 많은 시간을 치장하는 데 쏟던 20대에 굳어진 유행들입니다. 점점 챙겨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서 유행에 둔감해지다 보니 집안 옷가지들은 10여 년 전 스타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을 쫓아 입게 된 옷들이 과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휘둘림 없이 좋아하는 색, 품, 선호하는 소재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장자, 변무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훌륭함은 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타고난 바를 잘 가꾸는 것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훌륭함은 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자연에 맡김을 뜻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귀 발달하는 것은 자기 밖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눈 발달하는 것은 자기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본성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 본성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본다든지 자기 스스로는 얻지 못하면서 남들을 얻게 하려는 사람은 곧 자기를 버리고 남을 본받지 않은 사람이거늘 그들은 남의 만족을 자기의 만족으로 알고 자기의 만족을 만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며 남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자기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줄 모른다. 장자가 말하는 눈 밝음과 귀 밝음은 오로지 자기의 내면을 보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2500년 전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남을 따라하느라 정작 자기 본성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에 장자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훌륭함을 찾는 근원도, 만족을 찾는 근원도, 즐거움을 찾는 근원도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눈에 거슬리는 것도 미디어에 수없이 노출되면 유행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기 밖의 소리를 듣고 자기 밖을 보는 사람들은 유명인이 입은 옷, 먹은 음식, 집에 들인 가구를 실시간으로 검색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찾아 나서다 보면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잊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불옥, 즉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흔을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조금만 놀려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원할 것 같은 정보까지도 누군가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러니 멍한 정신으로 스마트폰을 바라보다가는 어느새 자신이 찾아 나선 정보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검색창에 넣었던 검색어와 몇 분 뒤에 스마트폰 화면이 열의 9은 다릅니다. 이렇듯 넘쳐나는 유혹거리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어야 합니다. 자기 모습부터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면 더 이상 유행을 쫓지 않게 됩니다.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추하고 귀하고 천하고의 구분이 없어지기에 더 이상 누군가의 모습을 평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아주 미미하게 들려오던 목소리가 증폭되어 내 머릿속을 가득 메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자. 어느새 표정은 밝아지고 심지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 눈을 뜨고 다시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유행을 쫓아 샀던 코트를 벗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감과 알맞은 품의 외투를 찾아 걸칩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내면의 본성을 되찾고 남의 즐거움이 아닌 진짜 나의 즐거움을 찾아 나섭니다. 마흔에 걷는 도의 길. 딸아이의 손에 이끌려 집 앞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아이는 가게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눈을 반짝입니다. 딸아이가 고민 끝에 손에 든 것은 예쁜 무늬의 색종이와 젤리 한 봉지였습니다. 잠시 색종이를 보며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초등학생 시절 손바닥만한 색종이를 이리 접고 저리 접으면 어느샌가 학이 되고 범선이 되고 비행기가 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을 먹고 난 뒤 저녁이 될 때까지 한자리에서 종이접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종이접기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이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손을 뻗어 색종이 한 묶음을 더 집어들었습니다. 색종이 2묶음 그리고 젤리 하나를 계산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누군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창한 그 무언가도 아닙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내 손으로 집어든 색종이를 접으며 진짜 즐거움을 느껴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인생을 채워라. 사람은 일평생 여러 가지 역할을 맡습니다.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에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직위에 따른 다양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아빠, 자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외에도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때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역할에 자기 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장자 응제왕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해의 왕을 숙, 북해의 왕을 홀, 그리고 중앙의 왕을 혼돈이라 한다. 어느 날 숫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은 이들을 아주 잘 대접했다. 숫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의논했다. 사람은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돈은 구멍이 하나도 없어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에게도 구멍을 뚫어줍시다. 그리고는 숫과 홀은 혼돈의 몸에 날마다 구멍 하나씩을 뚫어주었는데 7일째 되는 날 혼돈은 그만 죽고 말았다. 혼돈의 몸에 구멍을 내며 웃음 짓는 숫과 홀의 모습에 기괴함마저 느껴집니다. 소통의 부재로 되돌릴 수 없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눈, 코, 입, 귀가 없는 혼돈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긴 이는 혼돈 본인이 아닌 숫과 홀 제3자였습니다. 숫과 홀은 한 지역의 왕이라면 응당 번듯한 사람의 형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할에 걸맞은 7개의 구멍을 갖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태생이 다르고 지내는 환경이 다르기에 본연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중앙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7개의 구멍이 없는 모습이 최적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본래 자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전문가다운 직장인의 모습에서 퇴근 후에는 한없이 다정한 딸바보의 모습을 오가야 하니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혼돈의 모습에서 자기 본 모습을 잃은 자의 최후를 엿봅니다. 장자는 중앙의 왕 혼돈을 통해 본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숫과 홀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일 뿐입니다. 숫과 홀이 혼돈의 얼굴에 구멍을 뚫어 생명을 앗아가듯 다양한 역할에 파묻혀 자기 본 모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려도 언젠가는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중심이 단단해야 합니다. 북쪽과 남쪽 양극단을 오가는 역할극 속에서도 가장 순수한 자기 모습은 늘 중앙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언제든 중심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봅니다. 새삼 자기 얼굴을 유심히 관찰한 지 꽤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분명 7개의 구멍이 뚫린 사람의 얼굴입니다. 거울 속 얼굴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점은 흩어지고 눈, 코, 입, 귀의 형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앙의 왕 혼돈처럼 얼굴의 구멍이 사라지고 기괴한 모습의 형체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그 기괴하다고 여긴 구멍 없는 얼굴이 진정한 내 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귀를 막고 들이쉬는 숨을 잠시 멈추자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역할을 벗어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중심으로 돌아가 거울 속 본 모습을 마주합니다. 마흔에 걷는 도의 길.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서부터 계획서에 담을 내용, 문서 서식, 보고 체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받습니다. 꼼꼼한 전임자를 만나면 미처 말로 전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문서 형식의 인수인계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 업무를 맡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의문이 생깁니다. 전임자에게 전달받은 서식과 업무 처리 방식이 과연 정답일까? 때론 관습과 다르게 하는 행동을 큰 잘못으로 여깁니다. 이는 앞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규정한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기존 방식은 알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자 전임자가 전해준 인수인계서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대로 이어갈 부분과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구분해 내 생각을 접목합니다. 그러자 업무 효율은 높아지고 맡은 일의 책임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훗날 후임자에게 전하는 인수인계서에는 편한 방식으로 수정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을 생각입니다. 인생에는 인수인계서가 없습니다. 마흔에는 누군가가 정해둔 생각과 판단을 마치 정답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정해둔 것이 아닌 자기 판단으로 인생을 채워갑니다. 스스로 빛나면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 단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게다가 신비롭기까지 한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 핫 이슈로 떠오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학생이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공중 부양하듯 걷는 춤인 슬릭백 영상이 조회수 2억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추적 장치라도 설치된 듯 검색 한 번, 터치 한 번만으로도 쉴 새 없이 관련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어떨 땐 그저 머릿속으로 필요한 물건을 떠올렸을 뿐인데 마법처럼 추천 광고가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보를 접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세상이지만 때론 누군가가 특정 정보를 소비하게끔 조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는 영상,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들, 새롭게 출시됐다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메뉴, 이런 것들은 과연 자기가 진짜 원해서 얻은 정보일까요? 장자 재물론 편에는 그림자와 망냥 이야기가 나옵니다. 망냥은 그림자의 바깥 테두리에 있는 옅은 곁 그림자를 말합니다.
어느 날 망냥이 그림자에게 말했다. 너는 걷는가 싶으면 멈춰서고 앉는가 싶으면 일어서는구나. 왜 그렇게 줏대 없이 행동하니? 그러자 그림자가 대답했다. 나는 내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인데 줏대가 없다니. 그런데 과연 우리 주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걸까? 어쩌면 우리 주인조차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왜 움직이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지. 망냥은 그림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는 본체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팔을 내저으면 그림자가 팔을 내저으면 망냥이 차례로 팔을 내젓습니다. 속박에 속박을 당하는 망냥은 답답한 마음에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정보의 취사 선택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획일화된 유행을 쫓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망냥처럼 말입니다. 다양하게 추천되는 듯했던 정보들은 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의도한 한정된 정보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궁금한 게 많은 마흔은 유행을 쫓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빛은 흐려져 그림자처럼 검은색으로 결국은 망냥처럼 흐릿한 잿빛이 되고 맙니다. 주위 사람 모두가 재미있어하는 그것이 정말 재미있나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빛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주변을 밝혀 빛이 도달하는 곳의 형상을 가늠하고 그 물체의 그림자 그리고 망냥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빛을 되찾아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흔에 걷는 도의 길. 인터넷 발달 전인 1990년대 초만 해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철학, 역사, 과학, 인문, 고전 등 숫자로 분류된 책장 앞에 서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이 책 저 책을 꺼내봤습니다. 특정 정보를 얻고자 들른 도서관은 가지를 뻗고 이어지는 다양한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에 걸쳐 얻은 책 속 구절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 삶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애둘러 갈 필요 없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기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아예 들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가던 옛날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왠지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마흔에는 정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대신 메모지에 따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러 메모지를 꺼내 들고 보물찾기 하듯 정보를 찾아 나섭니다. 수만 권의 책 사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나서는 길은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가도 같습니다. 무심코 꺼내든 책에서 생각지 못한 지식을 배우고 그 단편적인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지혜가 됩니다.
근심을 더하는 이도 덜어내는 이도 자신이다.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몸은 운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에 잡을 수도 없기에 평생을 돌봐도 마음 건강은 자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남과 비례해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우울하고 불행해졌습니다. 늘어난 몸의 수명만큼 마음 수명이 늘어나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 건강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삶에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의 사전적 의미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입니다. 근심거리가 생기면 답답함에 주먹을 동그랗게 움켜쥐고 가슴을 내려치기도 합니다. 마음 건강을 챙기려면 근심거리를 만들지 않거나 이미 생긴 근심을 하나둘 덜어내야 합니다. 장자 지락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산다는 것은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며 오래 산다고 해도 역시 근심에 매여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니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이렇게 육체를 보존하고 위하는 일은 결국 참된 즐거움에서 멀고 먼 것이다. 장자는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라는 부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장자는 육체를 보존하는 일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니 오래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일 뿐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따르는 삶을 통해 만물의 상대성을 깨우친 장자조차도 때때로 근심거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 근심거리를 하나둘 비워내야 합니다.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생겨납니다.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 해결되지 않음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목표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기대보다 못한 결과에 좌절하고 속을 태우게 됩니다. 장자는 모든 만물은 상대성에 따라 존재한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결과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아름답지 않다. 라는 생각들은 반대되는 기준과 비교해서만 가능한 판단입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더 나은 무언가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눈앞의 일은 해결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깨닫고 마음속 근심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심 없는 삶을 꿈꾸지만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내달리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상에
근심은 늘어갑니다. 하지만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근심을 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일에 속을 태운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에서 어떤 배움이 있었고 지금의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작은 결실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마음 먹는 순간 작은 결실은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큰 밑거름이 될 테니 말입니다. 마흔에 걷는 도의 길. 자기 믿음이 강할수록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노력을 깎아내리지 않고 어떤 결과가 따르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기에 같은 결과도 실패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믿음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하루는 아이가 눈을 감고 엄지와 약지를 뻗어 가슴에 대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의 의미가 궁금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랑 약속하는 거야. 마음의 근심을 덜려면 그 어떤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그런 날들 속에 자기 불신은 쌓여갑니다. 마흔에는 마음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 대고 하는 약속 말입니다. 마음의 일렁임을 멈추어라.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신없는 출근 준비 중에 눈앞에 스마트폰을 찾지 못해 당황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러 사람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다가 긴장한 나머지 숫자를 뒤죽박죽 읽기도 합니다. 또 운동 경기 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차분함을 잃는 순간 지극히 간단한 일도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집니다.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묵계 이야기입니다. 닭싸움을 좋아하는 주나라 선왕이 싸움닭을 잘 훈련하기로 이름난 기성자라는 사람을 불러 싸움닭을 훈련하도록 명했다. 기성자가 닭을 훈련한 지 열흘이 지나자 왕이 찾아와 물었다. 이제 훈련이 다 되었는가? 기성자가 대답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기 기량만 믿고 사납게 날뜁니다. 다시 열흘이 지난 뒤 왕이 찾아와 물었다. 이제는 훈련이 다 되었는가? 기성자가 다시 대답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흥분하여 달려들기에 바쁩니다. 또 열흘이 지나 왕이 기성자를 찾아와 재차 물었다. 기성자가 답했다.
아직입니다. 흥분하여 달려들지는 않지만 적을 노려보며 기운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자 마침내 기성자가 왕에게 말했다. 이제 훈련이 다 되었습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아 다른 닭들이 그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이제 그 어떤 닭과 싸워도 이길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채 주변을 두루 살핍니다. 때론 목깨처럼 차가운 머리와 가슴을 지녀야 합니다. 혈기왕성한 마흔은 더더욱 말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을 열정적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려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발 물러남으로써 큰 도약을 위한 힘을 모으고 안전하게 착지할 곳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성자가 승률 100%를 장담하며 훈련한 싸움닭의 마지막 비기는 바로 침착함이었습니다. 차분함을 넘어 나무처럼 움직임조차 없는 경치. 그런데 일단 목깨를 따라하자니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만나야 하는 사람 등 조금이라도 멈추면 그 모두를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깨처럼 살려면 삶을 가볍게 하고 쉬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말버릇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큰일 났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 큰일 구분 없이 습관적으로 큰일 났다를 연신 읊조렸습니다. 큰 의미 없이 튀어나온 그 말은 마법의 주문처럼 모든 일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목깨는커녕 쉴 새 없이 쟁걸음을 놓는 정신 사나운 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장자를 만난 이후로 어떤 일이 닥치든 큰일 났다라는 말을 내뱉는 대신 하고 짧은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눈앞에 가지런히 놓인 스마트폰이 보이고 보고서에 또렷이 찍혀있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흔에 걷는 도의 길. 요즘 테니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공이 라켓 그물에 찰지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아주 통쾌합니다. 나름 적정한 기간에 레슨을 받고 이제는 구력이 비슷한 지인과 간단한 게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늘 한 끗 차이로 패배를 맛보니 경기 전의 설렘은 종국에는 아쉬움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하루는 지인과의 경기에 관중이 한 명 생겼습니다. 지긋한 나이에 동네 테니스계 숨은 고수인 듯한 기운을 내뿜는 분이셨습니다. 경기를 한참 지켜보던 그분은 쉬는 시간에 내게 다가와 한마디 건넵니다. 실수했을 때 속상함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 덕에 상대방이 힘이 나나 봅니다. 순간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쉬워하는 모습이 상대를 춤추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래서 다음 세트에서는
실수해도 아쉬움 하나 없는 무표정으로 대응합니다. 그러자 결과는 놀랍게도 승리. 자신의 실수를 되짚어보는 과정은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실수한 행위 그 자체에 몰입하여 지나치게 후회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론 아쉬움을 애써 감추는 가짜 표정이 필요합니다. 가짜 표정은 자신에게는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경쟁 상대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생각에 자물쇠를 풀어야 도둑맞지 않는다. 자식 걱정은 부모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90살 부모가 집을 나서는 70살 자녀에게 자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잘 살피렴 하고 애정어린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때론 걱정이 지나쳐 자녀의 인생을 하나에서 10까지 간섭하려 합니다. 이는 자기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키우려는 부모의 욕심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소위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생각할 여유가 없기에 한번 휘둘린 마음은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자녀라는 금은보화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 금고에 넣어둔다 한들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날 도둑을 만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장자 거여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상자를 열고 자루를 뒤지며 궤를 여는 도둑을 대비하려고 사람들은 노끈으로 꼭 매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두기 마련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이다. 그러나 큰 도둑을 만나면 그 궤와 자루를 송두리째 등에 메고 달아나면서 노끈이나 자물쇠가 단단하지 못할까봐 오히려 염려한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둔 것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두는 사람이 아닌가? 장자는 물건을 상자 속에 넣어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일은 도둑에게 바칠 재물을 모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센 도둑은 금고문을 열 필요 없이 통째로 들고 달아나면 그만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협한 생각은 더 큰 생각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니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누군가에게 생각을 도둑맞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한 가지 길만 제시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금세라도 도둑맞을 지혜를 일러주는 일입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언제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지혜가 모여 결국 더 큰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이유 없는 자물쇠로 잠가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40년을 살며 굳어버린 생각은 앞으로 마주칠 큰 도둑에게 바칠 재물일 테니 말입니다. 단단하게 걸어 잠글수록 온전히 도둑 맞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각각의 길은 걸리는 시간만 다를 뿐 회사라는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10년 넘게 오직 한 길로만 다녔습니다. 굳어버린 습관은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했습니다. 하루는 늘 다니던 길에 사고가 나 도로가 통제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10여 년 동안 오직 하나였던 출근길이 막히자 돌아가는 길을 제때 찾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도로가 막히는 사건이 도둑이 되어 출근길을 통째로 훔쳐가 버렸습니다. 열린 사고가 가능해야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단단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긴 인생을 살아가며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사고의 영역을 만들면, 아니, 영역이라는 한계선조차 있게 된다면 그 어떤 분쟁도 다툼도 사라질 것입니다. 마흔에 걷는 도의 길. 1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서 귀중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 귀중품을 넣어두고 아무에게도 그 존재를 말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통째로 금고를 들고 달아나 버리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물건을 본 사람이 없으니 본래 주인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훔친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 마냥 몸에 두르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귀중품의 존재를 마을 사람 모두에게 공연히 드러내고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본래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가진 그 사람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흔에는 생각의 자물쇠를 풀고 끝없이 팽창하는 우주처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훔칠 수 없는 단단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